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입니다. 네, 뭐 이렇게 분주합니까? 왜 방송 준비해야죠. 방송 준비해야 됩니까? 네, 내용 준비하고 광고 준비하고 시작 전에 했어야지. 아니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안 하십니까? 저는 미리미리 밤새서 옵니다. 그냥 즉흥적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금 네. 미국 이제 도착을 했죠. 네. 그래서 우리 협상팀과 2+2 통상 협의를 이제 하게 될 텐데 네. 이 협상이 굉장히 또 우리의 앞으로 몇 년을 좌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결정 좌우하죠. 네. 꽤 많이 영향을 미칠 테니까 진짜 이 국익을 위해서 좀 잘 협상에 임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분들과 함께 오늘 아침 라이브 이어갈까요? 자, 오늘도 뉴스 볼 건데요. 지금 협상하러 갔다곤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에 우리나라가 새우등 터질 위기에 처하고 있는데 중국산 히토류를 사용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면 너희 제재받을 거야. 이런 식의 엄포를 좀 놓고 있는 상태라서 취재팀장과 함께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도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뉴스와 함께 살펴볼 겁니다. 네. 오늘 인덱스 시간에는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팀장이 나오실 건데 테슬라 실적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테슬라 실적이 아주 박살났더만요. 아주 안 좋은데 주가는 또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자, 도지에서 이제 업무 줄일 거다. 라는 발언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팀장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테슬라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죠. 네. 와,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왔는데 욕을 할 수가 없어. 주가는 또 엄청 오르고 네. 좀 욕 좀 하려고 그랬더니 주가가 올라서 또 뭐라 그러기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예상치보다 좀 부진한 실적을 냈는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경우보다 9% 감소했어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한 40% 정도 작년 동기 대비 줄었고 저는 영업이익률이 꽤 인상적이었는데 영업이익률이 2.1%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엄청 떨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사실 자동차 회사치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걸로 굉장히 좀 잘 알려져 있는 회사였고 그거는 생산 공정이 그 다른 자동차 회사들하고 좀 달라서 높은 마진을 낼 수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키였고 또 아무래도 친환경차다 보니까 이제 크레딧을 좀 받아서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뭐 일단 판매 자체가 되게 감소를 했었고 왜 그렇게 감소하냐 그랬더니 뭐 그 트럼프 대통령 도지 활동하면서 좀 반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그런데 뭐 주가는 또 오른다니까 하니까 뭐 4.6%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참 어떤 상황인지 참 하루하루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우존스는 2.66%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2.71%, S&P 500은 2.51%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3대 지수 모두 굉장히 좀 견조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도 왜 그랬냐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요새는 거의 말로 때우잖아요. 그러니까 스캇 베센트 장관, 저는 스캇 베센트 장관이 좀 키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좀 크게 말을 세게 하고 사고 치고 나면은 그거를 이제 수습하고 실질적인 협상을 하고 있는 거는 베센트 장관이 아닌가 싶은데 그 계속 베센트 장관의 입을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구원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베센트 장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머스크하고 자꾸 싸워요. 그래갖고 이제 머스크를 테슬라로 돌려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베센트 장관이 되지 않겠나. 그 나바로랑도 맨날 싸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머스크가 아니 그 트럼프가? 베센트가 물론 머스크도 나바로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나바로한테 벽돌보다 좀 멍청하다고 맞아요.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근데 이번에 그 베센트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중국과의 교착 상태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상황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그러니까 이분도 굉장히 강성이잖아요. 근데 이 대변인도 뭐 새로운 무역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모색이 매우 잘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미중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라는 낙관론이 퍼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좀 완화적인 발언 나오면 주가 오르고 또 험한 발언 나오면 떨어지고 약간 이런 패턴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제통화기금 IMF 같은 경우는 경제성장률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종전보다 0.5% 낮춘 2.8% 제시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제통상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뭐 전반적인 시장이 안 좋을 거다. 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하나 가보죠.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제가 이거 좀 문제가 좀 커지겠다 싶다고 그 중국이 자꾸 시비 건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을 친 것까지도 이제 글로벌하게 이슈가 될 건데 글로벌하게 네. 발목을 잡힐 건데 중국은 또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져가고 있냐면은 그 미국과의 그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중국이 동맹국들을 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네. 동맹이란 표현은 좀 안 맞고, 그러니까 미국한테 두드려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좀 잘해보자. 네. 요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상호관세를 전 세계에다 뿌려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데미지를 입는 사람들끼리라도 좀 잘해보자. 요게 중국의 포지션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번에 상호관세 줄이면서 협상하는 기류를 좀 보이니까 중국에서 오히려 그 뭐 니네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우리를 때리는 행위는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계를 끊는 걸 조건으로 미국이랑 관세 협상을 맺는 것은 호랑이에게 가죽을 달라고 하는 격이다. 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좀 썼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이제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항상 좀 동네 북 성격이 좀 있어요. 워낙 교역량이 많아서. 네. 미국이랑도 많고 중국이랑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양쪽으로 맞는 성격이 좀 있는데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다가 중국산 히토류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미국 군수업체에 수출하면 제재를 하겠다. 라는 경고성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니 지가 뭔데 한국 기업에다가 이런 공문 보내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우리나라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인데 막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다가 공문 보내가지고 뭐 이거 하라 마라 하면 안 되는데 네. 이제는 그런 세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에 보냈다는 거죠? 네. 우리 정부에 보낸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재라 그러는 게 뭐냐 그러면은 뭐 제재라는 건 저런 거겠죠. 이제 중국산 히토류를 안 팔겠다. 뭐 이런 거겠죠. 네. 근데 사실 예전에 자유무역의 시대에는 안 팔겠다라는 게 어디 있어요? 안 사겠다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네 거 안 사 이런 거지. 파는 사람이 네 거 너한테는 안 팔어. 이거는 국제적으로 이런 일이 좀 수면 위로 완벽하게 드러났던 거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했던 거밖에 없습니다. 그랬죠. 네. 일본이 갑자기 안 팔아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 세계가 되게 놀랬잖아요. 소부장. 네. 안 팔어?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랬죠. 막 그런 일이 좀 있었죠. 근데 히토류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력 설비 업체에도 중국산 중히토류가 들어간 전력 설비를 미국 방산업체나 미군에 수출하지 않겠다는 점을 보증하고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라. 라는 얘기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 상무부가 이달 초에 뭐 사마뇽 가돌리늄 뭐 같은 중히토류 7종 네. 그리고 이걸 가공한 연구자석의 수출 통제 조치 발표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이게 수출 통제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우회 수출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건을 팔았으면 그만이지 판 물건을 가지고 내가 뭘 할 거냐는 산 사람 마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히토류를 사가지고 이제 뭘 만들었으면 내가 이걸 쓰든지 팔든지 이거는 나의 소유권인데 이제 이런 개념이 좀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히토류 자석 한번 구경 좀 해보실까요? 히토류 자석은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자석이에요. 그냥 모양은 그냥 자석인데 굉장히 좀 강력한 자석입니다. 이게 그 우리나라 그 성림첨단산업이라고 이 중국산 히토류 가져다가 연구자석 만드는 회사 있거든요. 네. 여기 꽤 유명한 회사예요. 물론 이렇게 제가 종목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비상장 아니에요? 비상장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이제 히토류를 받아가지고 연구자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뭐 미국에다 못 팔게 한다라는 거는 근데 이게 또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중 사용. 그러니까 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 좀 제재를 좀 받고 있는데 이게 이중 목적 사용이 경계선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린 팔았을 뿐인데 네네. 그 미국에 있는 무역상이 그거 받아다 군수업체에다 팔면 어떡할 거며 그거를 자동차 회사에다 팔면 어떡할 거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린다는 말이죠. 아니, 레토나에 썼는데 레토나가 군용 차량으로 쓰이면 군용인 거지. 아 레토나. 아 그렇지 않아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네요. 요즘 레토나 안 쓰나? 1호차.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차 바뀐 것 같아요. 아 바뀌었어요? 네. 옛날에 레토나였는데. 맞아요, 레토나였죠. 네. 근데 레토나 아니라 그냥 일반 차에다 팔았다 그래도 네. 그 차를 군인이 사가지고 다 뜯었어. 그리고 영구 좌석을 뺐어. 네. 그래가지고 군용으로 써. 네. 뭐 이러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을 슬슬 이제 받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다가도 중국에서 친서를 보내가지고 미국 관세 조치에 공동 대응하자라고 네. 좀 요청을 했다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정부에도 친서를 보냈지 않았겠냐. 한국 정부에서 아직 뭐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보내지 않았겠냐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 우리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우리나라가 뭐 친중이냐 친미냐 이거 자꾸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우리는 친한이죠. 그렇죠. 친한동훈계. 그거 조심하세요. 지금 예민합니다. 그런가요? 네. 네. 저희는 친한국계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거를 그럼 고민을 하면서 미국이랑 협상을 하면서 중국의 친서를 레버리지 잡는 건 어떨까? 아니면 미국에서 압박받는 부분들을 중국을 상대로 협상을 할 때 써먹으면 어떻게 되나? 네. 이런 식의 그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뭐 지금 막 유탄이 사방팔방으로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니고 어제 미국 상무부가 그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산 태양광 셀카 패널에다가 반덤핑 관세하고 상계 관세를 확정을 했는데 상계 관세 최대 네. 3,400%. 와. 아니 근데 이게 결과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서 너희 뭐 수출하면은 뭐 제재할 거야 나 아니면 너희 결국은 우회 수출하면 우리가 관세 때릴 거야 나 사실 결과는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국제교역사회 교역이 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목적을 가지고 때리는 것과 다른 결과물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중국산 태양광을 때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말레이시아, 태국, 뭐 캄보디아 여기가 네. 관세를 3,400%를 맞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나라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산 셀을 사와서 이거를 모듈로 조립을 해가지고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가 우회 수출이고 어디까지가 뭐 실제 수출인지에 대한 기준을 자기들이 정하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세 3,400% 맞으면 뭐 황당하죠. 그럼 또 이제 이거 가지고 또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들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블록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그 최태원 SK그룹 그러니까 여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네.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한국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과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한국 경제가 성장은 멈추고 사이즈가 작아갖고 룰 테이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룰을 누가 만들어주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네. 그 옛날엔 룰 메이커들이 룰을 정해고서 이거를 좀 지키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는 룰을 그냥 필요할 때마다 바꿔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중국은 중국대로 맘대로 룰을 만들고 뭐 미국은 미국대로 룰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자유무역이라는 룰이 네.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선이 있을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덕을 많이 봤습니다. 거의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성장을 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사이즈가 작아갖고 룰 테이커가 되는데 룰이 계속 바뀌어. 그래갖고 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시를 했던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제시했던 안이 일본하고 한번 같이 해보자. 그리고 일본하고 같이 해보고서 요렇게 만들어진 룰을 가지고 그 아세안 국가로 늘릴 수가 있으면 네. 요걸 가지고 EU 정도 크기까지 아시아 국가들이 합칠 수 있으면 우리가 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로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네. 네. 그리고 일본이랑의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제조업, 경제 구조 뭐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많고 뭐 LNG 공동구매, 탄소 포집,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일본이랑
많이 하고 있죠. 네. 많이 하고 있는데 감정은 굉장히 좀 멀죠. 네. 근데 의외로 또 젊은 세대들은 그런 감정 없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요새 젊은 세대들은 일본 젊은 세대도 한국이 왜? 뭐 한국 굉장히 뭐 핫하고 힙한 그런 나라 아니야?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젊은 세대도 일본 가면은 깨끗하고 놀기 좋고 뭐 그런 데 아니야? 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 완전 윗세대 지금은 경제활동을 안 하는 거의 일본의 극우 네. 할배들이나 저거 내가 옛날에 가르쳐갖고 키웠는데 이게 많이 컸네. 이거 아유, 하지 마. 연기지. 왜 감천데 왜요? 연기냐고. 나 좋은데? 그래요? 뭐 사주지도 않는데 연기까지 할 필요 없죠. 뭐 사달라고. 로봇 청소기? 네. 이런 아이디어에 좀 이런 식의 대응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에 얘기했던 거는 그날 대응해야 되는 그 단기적인 이슈들이 있고 네. 그 단기적인 이슈가 좀 중장기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우리도 이 변곡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과 관련한 부분들도 저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때라고 봅니다. 네. 아무 의미 없는 얘기긴 한데 지금 이렇게 복잡해진 국제 정세가 복잡해진 거는 미국의 트럼프가 미국만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중국만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예. 이런 가운데 우리가 과연 우리는 친미해야 돼, 우리는 친중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아무 소용없고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인 것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를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걸 생각하냐고. 자꾸 이제 우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뭔 일이 생기면은 이게 나한테,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한 행위가 나한테 이익이 되나 그러면 나랑 친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네. 그 사람은 나랑 친해서 그걸 해준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기 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항상 룰 테이커로서 그냥 보기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거기다 좀 뭐 협상 카드도 내밀고 좀 밀당도 좀 하고 뭐 또 이렇게 그냥 주는 사랑은 재미가 없잖아요. 밀당을 좀 해야죠. 네. 친하고 싶어도 네. 친하고 싶어도 밀당은 필요하죠, 정프로님. 네. 감정을 좀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감정은. 네. 감정적인 거 말고 우리는 외국에서 뭐 감정은 뭐가 있다습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의 손익을 잘 계산하시기 바라겠고 네. 다음에 두 번째 뉴스는 LG전자 뉴스입니까? 예,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철수한다고 합니다. 이게 예전에 3년 전쯤에 2022년에 애플망고라고 전기차 충전업체 지금 하이비차저라고 불렀는데 네. 여기에 진출을 했다가 뭐 LG전자에서 설명하기로는 전기차 캐즘에 따른 시장 위축, 미국의 보조금 폐지, 치열해진 시장 경쟁 등 악재를 고려해 전략적 판단을 내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S 사업 부분부 산하의 전기차 충전 사업을 종료를 한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 부분들은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사업 진출할 때 이게 애플망고 인수하면서 들어갔을 때 근데 과연 이게 전기차 충전 사업에 LG전자가 정말 경쟁력이 있기는 한 걸까? 네. 그때 막 전기차 충전한다는 업체들이 엄청 많았어요. 뭐 현대차도 있었고 CJ도 있었고 LG의 뭐 중소기업들도 엄청 많고 뭐 신세계도 있고 뭐 5만 회사들 그 돈 된다고 다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이거 캐즘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캐즘 아니었으면은 잘 됐을까? 저 캐즘 아니었어도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뭐 돈 되겠다 싶으니까 일단 가서 무슨 주유소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좀 잘 안 되는데 그 요새 1위 업체는 채비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채비라 그러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못 접근했던 거고 네. 오히려 그냥 뭐 저 좀 사가지고 뭐 제조는 그냥 할 수 있으니까 뭐 찍어내서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그랬고 SK도 지금 그거 판다고 또 이러고 있고 LG는 아예 이건 청산한다는 거니까 한 100억 정도는 들었을 건데 그거 네. 날려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B2B 그러니까 LG가 요즘에 좀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뭐 2021년 말에 뭐 얘기 나온 게 기업 간 거래 B2B 쪽 강화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B2B를 좀 강화를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B2B 사업의 특성은 안정성은 높은데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네. 그 B2C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성은 괜찮은데 변동성이 좀 크고 그래가지고 B2C를 주로 하던 LG전자가 이제 안정적인 B2B 쪽으로 많이 옮기겠다 그랬는데 네. 뭔가 방향을 잘 못 잡아요. 그래가지고 B2C의 변동성 때문에 생겨나는 뭐 물류비라든지 마케팅 비용 증가에 따른 적자. 그리고 B2B에서는 이제 이쪽 그 뭐 마진율이 워낙 낮으니까 그래서 적자.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게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성격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였던 이 전기차 충전 사업도 이번에 좀 정리를 하게 됐다라고 좀 하고요. 여기 직원들은 뭐 다른 사업부로 이동을 하게 되고 뭐 이미 팔아놓은 부분들은 유지 보수 서비스는 계속하겠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뭐 이거는 좀 정리를 하지만 ES 사업부 같은 경우는 그 가정용, 상업용 에어컨, 칠러, 히트펌프,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등 HVAC 냉난방 공조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요거 잘하거든요, LG. 그 냉난방 그 칠러 같은 거, 아니면 히트펌프. 그래서 그러니까 좀 너무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말고 자기 길 좀 잘 정해서 네.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는지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구성원들이 공감을 못 해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회사 출근해서 왜 일을 하고 있는가가 이게 방향이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테슬라 직원들은 다들 공감합니다. 우리는 화성을 가기 위해 뭐 아침에 출근을 했다. 네. 근데 그런 것처럼 LG전자도 뭔가의 좀 리더십이 뭔가 네. 좀 불확실한 느낌? 그러니까 요새 다 그래요. 삼성도 뭐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고 뭐 LG도 뭐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번에 뭐 정리한 거는 뭐 할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네. 그 정리를 하면서 그럼 남은 걸로 뭐 어딜 가고 싶은 건지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그만뒀다. 충전은 그만뒀고 네. 어디 갈지는 알아서 잘 또 LG가 결정하겠죠. 세 번째 뉴스, 우리 최저임금 이제 곧 또 결정이 되는군요. 아,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어제 첫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 최저임금위원회가 1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경제성장률 둔화에 관세 갈등까지 겹치며 저임금 근로자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멘트 자체가 안 어울리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죠. 안 어울리겠다고. 안 올리겠다. 안 올리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어려움이 이게 저임금 근로 뭐 중립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힘들 때 그 경제가 힘드니까 우리 직원들도 힘들 테니 월급을 올려줄게 라고 하긴 어렵죠. 하는 사장님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최저임금 하면 이제 경영계 쪽에서 그러니까 사용자 쪽,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쪽 이렇게 이제 양쪽이 있고 또 정부 측 이렇게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있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요 위원장. 위원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위원장은 위원장이죠. 그 양반은 가운데 쪽도 아니고 그냥 위원장. 예. 그래서 세 주체가 있고 위원장이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일단은 경총에서는 뭐 경총은 안 올리겠다라는 거니까 주휴수당 고려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 12,000원 넘었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00조 넘고 지금 연체 자영업자가 14만 8천 명에 달한다. 그리고 숙박음식업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 중위임금의 80%를 초과한다. 뭐 이런 얘기했었고요. 네. 그 중기중앙회 같은 경우도 영세사업자의 지불 능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라고 얘기했고요.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2.5%, 1.7%였다. 그러니까 거의 뭐 물가 상승률만큼도 최저임금이 못 올랐으니 이게 그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뭐 전가가 되고 있으며 이게 민간 경제 활성화의 성장 동력으로 최저임금이 작동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려주면은 그게 단순히 그 노동자의 임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구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요 얘기를 얼마 목표치 같은 건 제시하진 않았어요? 아직은 제시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보통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노동자 측은 이제 좀 세게 뭐 기본적으로 부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경영자 측은 보통 이제 동결 요걸 이제 시작해서 중간 어디쯤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그쵸. 그때 당시 분위기에 따라서 좀 뭐 들어올리거나 뭐 더 올리거나 가는 것 같은데 아직 이제 목표치 같은 건 안 나왔군요. 상견례. 어제 상견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저임금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때 많이 논란이 됐던 16.4% 그때가 많이 좀 논란이 됐었던 최저임금 올렸던 때고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한번 급격하게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10.9%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그 5년 평균으로 내보면 그 다음에 2.8, 1.5 내려가가지고 사실 최저임금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약간 좀 장기 시계열로 보면은 뭐 이럴 때가 좀 정치적이죠.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서 확 올리고 나면 그 반대급부로 확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또 이게 제가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이거 제가 오랫동안 최저임금을 취재했던 기자로서 보면은 요때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낮지만 조용했어요. 근데 진보 정부가 들어섰을 때가 오히려 좀 시끄럽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그러니까 보수 정부 때는 오히려 지금 씨알이도 안 맥힐 것 같아서 그런 건지 좀 들어올려도 반발이 좀 덜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선 때 어떤 국면으로 넘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대선 국면과 최저임금 국면이 비슷한 시점에 됐잖아요. 그러면 이번 최저임금은 생각보다 좀 시끄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에 언제쯤 결론이 이게 시작하고 나면 한참 걸리죠, 이것도? 아니요, 이거 날짜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네. 이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점이 그걸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튼 최저임금 이제 첫 심의가 6월 말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을 해서 노동부 장관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한 2달 정도 남짓 요 정도 시간이 있는 거고 중간에 이제 대선이 있을 테니까 그것도 좀 고민이 좀 되네요. 대선 결과가 않겠죠. 여기에 영향을 미칠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뭐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하고 할 때 보면 그 향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협상 같은 거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협상 같은 거 할 때는 뭐 바닥 청소 상태며 어떤 그 주변의 환경 같은 것들을 그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오늘 뭐 감성적으로 이렇게 유도해야 되겠다. 이럴 땐 또 어떤 향을 쓴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제품은 말이죠. 반얀트리 디퓨저 세트가 있습니다. 반얀트리 호텔은 아시죠? 네. 반얀트리 호텔 건간 모르겠는데 반얀트리 호텔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제일 좋은 호텔 아니에요? 그럼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여기는 거의 막 연예인 분들만 갈 수 있을 정도로 비싸기도 했었던 처음 반얀트리 딱 이제 들어올 때. 그래요? 회원제. 회원제로. 그래서 굉장히 근데 우리가 딱 호텔 들어갔을 때 첫 향기가 그 호텔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호텔의 향은 항상 좋아. 요게 바로 그 시그니처 향을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디퓨저라는 거죠. 반얀트리 뭐 스파라든지 요런 데 가시면 아마 요 느낌을 이제 받으실 수 있는데 휴식 정말 편안한 휴식을 느끼고 싶은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전쟁터가 아닌 편안한 휴식의 장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선물하기로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향 한 번만 맡아봐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뚜껑을 안 열었기 때문에. 이거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습니까? 제가 팔 가져가겠죠. 내가 한번 갖다 드릴게요. 와, 팔 길다. 진짜 길다. 요즘 운동 좀 하셨나 봐요. 근육이 이렇게 딱 보이네. 너무 가까이서 맞지 말고. 요 향입니다. 이거 그 서점 향하고도 약간 겹치네요. 서점 향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서점 향? 그저 교보감 팔아요. 맞죠 거기? 맞아. 그 향이랑. 근데 그 약간 오래된 책에서 나올 법한 그런 향에 그 호텔에서 나올 법한 상큼한 향까지 들어가 있네. 그래서 요거 이제 진짜 나무까지 요런 걸로 이제 디퓨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밑에 있는 요
뭡니까? 이 도자기 그릇 같은 것도 같이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79,000원 세트. 선물 세트로 나는 게 딱 좋은 거 같아요. 진짜 좋네요. 네, 집에서 쓰기도 좋지만 선물 세트로 이렇게 딱 여러분 굉장히 고급스럽고 최저임금 회의할 때 좀 갖다 놔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싸우지 말고 사회 통합을 이루라고. 그렇죠. 이거 보니까 디퓨저 다 쓰고 나서 보통 통 버리거든요. 이거 꽃병으로 써도 되겠네요. 아 이거 괜찮네. 아이디어 좋은데? 이거는 네네. 사실 화병만 사도 한 5만 원 할 것 같아요. 네, 점점 좋아집니다 멘트가. 네. 자 그리고 그 최저임금 협상하는 곳에 계속 이제 청소기 돌리는 거죠 밑에서는. 네.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치열해지거나 막 싸움 날 것 같을 때 밑에서 막 로봇 청소기 돌아다니면서 막 발 이렇게 막 건들고 하면 이제 그런 거 신경 쓰느라고 이제 싸움이 못 싸우죠. 안 날 수 있다. 너무 좀 억지였을까요? 그러니까 임금이 안 정해졌으니까 누가 일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가 일을 해야죠. 세상에서 일자리 뺏는 것.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왕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어때요? 썰렁이 뭐 하나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그 흡입력이 오늘 저희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 오른편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준으로 오른편에 보이는 그 모델이 흡입력이 거의 한 6,000 파스칼.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사각형, 왼편에 있는 사각형이 8,500 파스칼. 이게 꽤 센 겁니다. 진짜 세다 이건 아닌데 되게 꽤 센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저는 이제 청소기를 많이 쓰니까 동그란 친구 있고 네모난 친구 있고요. 그래서 뭐 물걸레도 자동으로 온수 세척을 해주고 또 열풍 건조해주고 뭐 이런 이제 최첨단 시스템들이 다 있고 또 센서도 AI 3D 듀얼 센서가 있어서 인식률이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뭐 자동으로 먼지도 다 이렇게 비워주는 이 스테이션 시스템까지 한 개. 요 T20 일반형이 47만 9천 원 그리고 요 고급형이 67만 8천 원. 요 뭐 가격을 쭉 한번 검색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그란 게 47만 9천 원, 사각형이 67만 8천 원이다. 요 에코백스 로봇 청소기는 또 그 유명한 광고의 여신 전지현 씨가 또 사랑하는 광고하는 그런 제품인 모양이죠. 정프로님이랑 같이 찍으셨어요? 광고의 신은 정프로님이잖아요. 저는 이제 지하의 신이라 저 윗동네는 못 가고 양지는 안 되고 음지에선 제가 신이죠. 하데스 같은 느낌이랄까. 저기 이제 윗동네. 전지현의 에코백스 로봇 청소기 이것도 한번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 로봇 청소기 써보셨어요? 로봇 청소기? 예전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로봇 청소기 아니에요. 그죠? 걔는 그냥 거의 저랑 싸우는 용이거든요. 저리 가라고 시키야 뭐 이러면서 이제 약간 전혀 인식을 못해. 와서 시비 걸고 팡팡 부딪히면서 발등에만 부딪히고 이래갖고 그게 이제 좀 문제긴 합니다. 요즘 것들은 안 그렇죠? 최근에 그 어떤 취재원들 만났을 때 취재원들이 저보다 연배가 좀 다들 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청소기가 요즘에 청소도 하고 걸레도 빨고 걸레도 말려요. 그랬더니 장난치지 말라고. 뭐 니 좀 IT 좀 뭐 취재한다고 뭐 나를 속이려고 하냐 그래가지고 진짜로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추천해드리고서 그 다음에 만났거든요. 사셨더라고요. 그리고서 너무 좋다고 무서워하시더라고.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한다고. 나도 이거 하나 좀 해야 되나? 해보시면 달라요. 이건 뭐 방 문턱 같은 거나 뭐 러그 이런 것도 다 잘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해볼까? 다리가 나와서 넘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렇다면서요.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뭘 자꾸 빡친다고 생각을 해. 지금 저 아무것도 모른다고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요즘 덤블링하는 애들도 있죠. 걔는 청소하는 애는 아니에요. 그래요? 이거 적당히가 없어 우리는. 드리프트 하는 데 있지 않아? 자 그러면 권 팀장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이 제품들은 링크 있으니까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 팀장님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